자, 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1, 2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1, 2월 수업의 목적은 임용을 처음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제 그렇게 잡고, 그래서 복잡하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몇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복잡한 것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포커스를 둬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이제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에 대한 그 진행 형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그 매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이제 걸쳐서 수업을 할 텐데, 수요일 날은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중에서 복수함수로는 따로 보강 날짜를 잡아서 할 거고, 해석학, 위상수학, 미분기학 이런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 과목이 지금 잘못됐는데, 정수론, 선형대수학,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과목명이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이제 그마다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내가 그 강의 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집에서 복습하는 자료를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다른 프린트물을 이렇게 제공을 할 건데,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할 수가 없고, 정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명절 때는 수업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 내용부터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해석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일종의 분석적 사고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분석적 사고를 이제 요구를 해서 증명하는 형태들도 분석적인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건데, 이 해석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실제 임용 시험에서는 이렇게 강조돼서 나오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이론은 극한의 문제가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 극한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보는 건데,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극한을 먼저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것이 수열 급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얘기가 되는데, 급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수열과 연계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의 이론들은 이제 주로 수열은 친절하지만 급수는 불친절하게 나옵니다. 이제 급수를 일종의 수열의 한 축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서 극한 문제가 제시가 되고, 여기에 대한 연속의 문제가 나오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연속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되고요. 이들 사이에 관계가 반드시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수학을 기초로 해서 보면 대체로 관련성 있는 것,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역의 관계로 보는 것이죠.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 축이 돼요. 이것들이 이제 기본 축이 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연속이 주어졌을 때 수열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존되는지, 급수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보존되는지, 이 보존성의 이제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바로 평등 연속성의 문제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다 이제 얘네들은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실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는 수가 아닌 내용으로 확장시켜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함수열, 그 다음에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상을 수를 가지고 대상으로 한다면 함수열, 함수항, 급수는 함수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는 아닙니다. 수는 아닌데 이 함수열, 함수항, 급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연속이면 이것들의 극한값도 극한함수도 연속함수가 되는가.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얘도 미분 가능한가. 얘가 적분 가능하면 얘네들도 적분 가능한가. 즉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존성의 문제가 되겠죠. 그 보존성에 관련된 문제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평등 또는 균등 또는 뭐 고른 수렴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사임용 시험에서 주로 강조되는 매년 한 문제는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이제 최대 장점은 뭐냐? 이 이론을 다루다 보면 방금 왼쪽에서 논의했던 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겠죠. 아니,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것에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항상 이제 강조가 되고 얘네들은 뭐 매년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관계 말고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극한적 성질로 설명해 주기에 예외적이라든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론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상 적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실해석학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함수의 극한 문제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도 교과 경론에서 나오는 학교 수학에서도 항상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학생들은 잠재적 무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해석학은 실무한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극한에 관련된 내용이 실무한의 개념이라면 학생들은 잠재적 또는 가능적 무한이 돼서 이 극한에 대한 오해 소지들이 많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것이 입실론 델타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이론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 이런 모든 게. 그럼 이런 모든 이론의 배경이 되는 건 여기에서 말하는 실수예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주장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은 아닌데, 즉 해석학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대체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루바키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 브루바키는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 경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교과 경론에서 강조하는 구조주의 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때 구조주의는 브루너가 말하는 구조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브루너가 말하는 구조주의는 뭐가 돼요? 일종의 유사한 내용. 그러니까 그 개념과 개념 사이의 그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일종의 구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거 DNS, 딘제는 이것을 개념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개념과 개념 사이에 관련된 것을 함께 다루어야 된다가 이제 브루너가 주장하는 이론인 거고, 브루바키가 말하는 구조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대상, 여러 개의 대상들이 있으면 이 대상들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추출해서 이론화시키는 거. 이거를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학의 교과 경로에서 추상성과 연관성이 깊은 거죠. 자, 여하튼 이제 구조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말하려면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 안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기한 구조는 수학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다라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미상적 구조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이 대수적 구조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체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순서, 그 다음에 얘는 원근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리 개념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리수는 체가 되죠? 유리수는 순서 관계가 있죠? 근데 두 유리수 사이에 뭐는 없어요? 거리는 없죠. 왜? 조밀성 때문에. 그 다음에 실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복소수는 무슨 개념이 없어요? 순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다 만족하는 건 실수다. 그래서 이제 브루바키는 이것을 완비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완비성 공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 가지 구조를 다 만족한다 그래서 완비구조라고 해서 실수라고 하는 것을 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실수는 전부 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해석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렬집합의 뜻이 뭐죠? 물론 얘는 공집합이면 안 되지만 정렬집합의 뜻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무엇을 갖는다? 최소원을 갖는다요. 그래서 이 정렬집합이면 전순서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순서라고 해서 정렬집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수는 순서집합인데, 전순서집합인데 0 이하인 정수들의 모임에는 최소원이 없죠. 그래서 정렬집합이라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정렬집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해석학이란 이론들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론들을 이제 배경으로 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수체에서 A와 B가 두 실수가 같다라는 뜻을 이제 번역해 보자요. 두 실수가 같다. 그러면은 두 실수가 같다라는 것은 덧셈 군의 관점에서 본다면 A-B가 무엇이란 뜻이에요? 0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순서에서는 A가 B보다 적거나 같고 B가 A보다 적거나 같다는 뜻이 되겠죠.
위상적 구조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실수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실수에서는 두 수가 같음을 보이는 것은 A-B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어려운 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A가 B보다 적거나 같고 B가 A보다 적거나 같으면 A와 B가 같습니다도 이것도 이제 순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로 위상적 구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점의 거리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점의 거리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렇죠? 그래서 얘 위상적 구조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떤 양수보다도 적더라요. 그런 거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번역을 어려워하는 경우들 때문에 이제 오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해석학에서 A와 B가 같음을 증명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론이 뭐예요? 요 이론을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라서 그래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실수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실수체에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A와 B가 같다라고 설명해도 된다는 뜻인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같다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대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상적 구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수에서는 이 세 번째 조건을 활용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 과목에서 따라서 우리가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 중, 고에서 배운 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초, 중, 고에서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로 설명을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위상수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문제 될 때 초중고 대학교 1학년까지라고 친다면 13년 동안 머릿속에서 얘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공부하고 머릿속에서 바꾼다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해석학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책을 보시면 언급하지 않았는데 책에서는 이제 그냥 한 단어로 퉁을 쳐요. 뭐라 하냐면 실수체에 대한 체공리로 퉁을 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는 실수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근데 위상에서는 첫 번째와 몇 번째는 얘기죠. 아니, 복소수에서는 첫 번째와 몇 번째는 설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설명할 수 있겠죠. 복소수에서는.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설명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첫 번째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가 있는 개념에서는 다 뭐로 한다?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우리는 무조건 쉬운 것을 선택한다. 무조건 쉬운 것을 선택한다. 단 비논리적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위상을 보는 거고, 아니 해석학을 보는 거고, 해석학은 지금까지에 대한 시험 문제들은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어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해석학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점에서 8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대수냐? 그런데 대수죠. 왜냐하면 점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문항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문항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3문제를 낼 수 있었던 문제를 2문제만 낸다는 거죠. 근데 스펙트럼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거 같으면 하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문제를 지금은 섞어서 물어본다는 거고, 나도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복수함수론이 8점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복수함수론은 6점이 맞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점수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대학교 그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매겨진 거지 그냥 해석하기 중요한 과목이니까 몇 점 나와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시험에서 드러나는 건 뭐가 되냐면 복합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문제가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둘을 고려해서 문제들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복합 문제보다는 단일 문제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해석학 복수함수론 섞이는 문제보단 복수함수론은 복수함수론, 해석학이면 해석학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더 이제 점차적으로 나온다니. 그전에는 복합 문제가 한 두세 문제씩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억지 쓰지 않으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더라.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해진 바가 없어서 그래요. 그 정해진 바가 없으면 이제 누구의 입김이 강한 거냐면 출제위원의 입김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출제위원이 나는 그럼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데 이분은 연속 2년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뀌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데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선 다 같이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뭐 올해는 내 말이 맞지 그랬더니 뭐 내년에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으로 맡겨서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시험인데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는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경 삼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쪽 얘기하려다 이제 그쪽까지는 갔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해석하기 기본 개념들이 이렇게 문항수가 많으면 기본도 물어볼 수 있고 응용도 물어볼 수 있고 심화 문제도 물어볼 수 있는데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밀려나는 건 뭐가 대체로 밀려나냐면 기본 개념이 밀려나요. 기본 개념이 밀려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 문제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질문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간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실수의 완비성은 이쪽 내용은 시험에는 지금까지 시험에는 한 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한 15년, 20년 가까이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꼭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하실 때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공부를 할 때 아까 내가 2번까지 했었나요? 첫 번째로는 학생이 아니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사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은 좀 몰라도 될 수 있는데 교사는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야, 너 이딴 거나 질문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사 임용 시험은 분명히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자를 선발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줄타는 게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낸다고 해서 수능처럼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뭐 한 2022, 2023, 2024 때 조금 그런 유형들이 한 두어 문항씩 매년 나온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그 말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거. 짜증나죠. 개념도 복잡한데 문제 풀이도
복잡하면 진짜 그거 사람 잡는 문제인데 보통 임용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이제 한 22, 23, 24에 한 2문항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 방법을 할 때는 뭐를 말하냐면 전문가인 듯 전문가가 아닌 듯 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이제 그런 학습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개념이 있으면 개념의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풀방수는 유리해요. 증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시험 문제가요. 변천사가 있는데 어떤 변천사를 가지고 있냐면 2000년 초반까지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학교에서 배웠던 책들이 있죠. 그걸 이제 기본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본서에서 나왔던 이론을 증명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00년 초반이 지나면서 2008년, 9년에 넘어가면서 이제 객관식화가 됐죠. 그리고 다시 서술형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본서에서 증명하시오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제로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공부할 때 1, 2월에 그 습관을 잘 잡아둬야 되는데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나는 원래 공부할 때 지금까지는 공부해 올 때 앞에 거를 잘 이해를 안 되고 뒤에 거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앞에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돼요. 나는 내가 증명을 만족해야만 이것을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인데 내가 이론을 증명을 못했다고 해서 그 이론이 거짓인 이론인 것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명했다 물음표를 친 거는 뭘 말하냐면 교과서에서 기본서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증명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모두 소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증명 문제 안 나옵니까? 증명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증명은 뭐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문제 해결 능력을 고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로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정리를 무엇하는 능력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기존에 나왔던 정리를 이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정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리가 요구하는 바가 뭐고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정리를 증명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는 기본서에 나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학교에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수님의 스타일과 임용 스타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임용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은 대학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거를 자꾸 여기다가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몰라도 되나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건 없죠. 알면 알수록 공부는 유리한 거니까. 그런데 자꾸 대학에서 배웠던 스타일로 모든 것을 갈 필요가 없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F가 연속함수임을 보이시고 그랬더니 뭐 교수님은 그다음 대학 때 교수님은 입실론 델타를 이용하지 않으면 막 점수를 감점시키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랬다고 치자야. 임용에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 교수님이 입실론 델타의 활용법, 그 다음에
그 가능적 무한, 잠재적 무한이 아니라 실무한에 대한 개념의 이해, 이런 것에다가 포커스를 뒀다면 교수님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을 그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용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것을 대학교에서는 나는 이렇게 증명하라고 배웠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선.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은 효과적이고, 아까 내가 무조건 쉬운 방법이 있으면 무조건 뭐로 하되?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의 원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석하고 정리를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실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12를 기준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이거를 하루에 한 10장 이상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임용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임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게 공부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에 대한 활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2 또는 3문항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포 있죠? 비포는 시험지를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 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안 사봐서 이제 나는 이제 대학 그 전에 이제 뭐를 하냐면 그 학교 근방에 대학교 근방에 문구점에 가면 100장 단위로 이렇게 답안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문제를 또는 정리를 손으로, 하여튼 이건 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쭉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론이 들어가면은 저 문제를 푸는 것에 관련된 관련 이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관련된 이론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 완비성 공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정리라든지 완비성 공리라든지. 우리가 지금 수업은 안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 지금 이따가 풀 때는 다시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공리 등을 여기다가 써요. 이렇게 문제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써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이걸 뭐 폴리알식으로 말하면 해결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계획 수립에서 이게 나오려면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폴리알식으로 말하면 문제가 이해가 되어야 관련 이론이 뭔지가 나오겠죠. 이해를 못하면 그 자체가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이거를 직접 증명할지 간접 증명할지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 문제 해결이 성공할 수도 있고 이게 잘못돼서 이게 무엇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했죠. 성공하면 더 이상 메모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실패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실패를 여기에다가 실패 요인을 쓰는 거예요. 실패 요인이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 아이디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문제 이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즉 관련 이론 부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관련 이론 부족인 것을 분명히 A, 문 B, C일 때 A, B, C일 때 D임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A, B, C를 해석을 정확하게 못했거나 또는 D를 번역을 정확하게 못했을 요인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론이 부족된 부분과 연관된 B가 부족했대도 B를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면 B의 해석을 여기다가 다시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여기다가 다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또는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러면은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내가 아까 그래서 이제 나는 공부할 때였기 때문에 많이 이런 거를 거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임용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2 또는 3문항 정도를. 그러면 이것이 최대 장점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문제를 풀 때 이게 누적되면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그냥 이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뭐로 들어가요? 문제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이게 생각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자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 이거 숟가락으로 밥 먹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어? 나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시간이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2번째, 이것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실패를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나올 때 있냐면 내가 문제가 틀렸어. 그래서 해설을 봤어. 그래서 이해를 했어. 다음에 다시 문제를 봤어. 근데 또 뭐가 돼요? 또 모르죠.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 과정이 철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전에는 10개 중에 7개를 다시 틀렸다라고 한다면 얘는 10개 중에 2-3개밖에 안 틀려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 방법이 이게 사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는 사고 훈련.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단순한 거 하면 이거 의미가 없겠죠. 복잡한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x제곱인 1 실수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지? 간접적으로 증명해 볼까? 그럼 이런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누군가가 루트 2가 있잖아요. 루트 2가 근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루트 2가 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이 이론을 합니까?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것과 같냐면 루트 2가 실수니? 하고 물어보는 이론과도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는
루트 2는 실수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문제를 다루는 거고, 요거를 지금 물어본 건 여러분한테 루트 2는 실수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정답이에요 라는 것은 답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영은 이제 보통하고 요거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놓냐면 S를 이렇게 놓자요. 이렇게 놓으면 이것의 뜻은 뭐죠? 일은 S의 원소란 뜻이죠. 그렇죠? 뭐 0도 S의 원소입니다라는 뜻이지만 일은 S의 원소란 뜻이죠. 그래서 얘가 무슨 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봤더니 2의 제곱은 몇보다 큽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주어지니까 2는 S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S라는 집합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 집합이죠. 여기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2는 0보다 큰데 제곱이 몇보다 컸으니까 2보다 컸으니까 이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2는 S의 무엇을 지칭하는 거다? 상계다. 그런 상계니까 이제 무슨 이론이 들어가요?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S의 무엇이 존재, 여기다 이 등호를 씁시다. S의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상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라는 뜻이 돼요? 2보다는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시점이 조밀성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조밀성은 이제 뒤로 밀어놨어요. 조밀성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요. 그러면 X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몇이에요? X제곱이 2라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이 2라는 답을 원하는 거니까 저 문제는 X제곱은 2이거나 X제곱은 2보다 적거나 둘 중에 뭐다? 하나란 뜻이죠. 이 말의 뜻이. 그럼 2보다 적지 않으면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X제곱은 2보다 적지 않으면 2보다 크거나 같단데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2가 된다. 그래서 이 X제곱이 2보다 적은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어질 수 있냐면 얘는 자연수를 내가 양의 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그러면 1 이상인 모든 자연수가 주어지면 n제곱과 n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n제곱과 n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죠? 이 말은 n제곱분의 1은 n분의 1보다 무엇이 됩니까? 적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을 해주면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n 플러스 1의 제곱은 사실은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 내 등호 빠졌네. 이 문구에서 1은 굉장히 큰 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n분의 1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나는 1은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1이라고 안 하고 2 이상을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등호 때문에 등호가 돼버리면 0이 되는 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경우가 되면 이 등호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한대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0에 가까이 가는 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1은 의미가 없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2일 같은 경우는 아예 시당초 보통 책에서는 빼버려요. 2 이상이라고 하고 내가 이 말을 쓴 건 문맥에서 왜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빼줄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예요. 그럼 1이 돼버리면 분모가 몇이 됩니까? 0이 되니까 정해줄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들은. 자,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 몇보다 적은 경우였어요. x제곱이 2보다 작은 경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양수 맞죠? 양수가 맞으니까 아르키메데스 써주면 이거보다는 이런 관계를 대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나중에 답안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뭐예요? 얘도 양수죠. 왜냐면 아까 x가 양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이 문제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통 이렇게 써요. 이제 답안지는 실제 답안지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주어지면 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n분의 1에 2x 플러스 1이 몇보다 적다가 돼요. 2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요거 정리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요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x 플러스 n분의 1도 어디의 원소예요? s의 원소죠. 그런데 x는 분명히 무엇보다 적어요? x는 x 플러스
n분의 1보다 적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모순이죠. 왜? 이 x를 뭐로 잡고 시작을 했어요? 상한이라고 잡았으면 SE에 있는 원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보다 더 큰 수가 S에 있으니까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최초의 가정 자체가 뭐다? 잘못됐다가 돼서 X제곱은 몇이 되는 거예요? 2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보통 이 세 번째 룰이 머리가 좀 복잡한 룰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까지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가 세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가 뭐가 어렵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전체 문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문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내려놓고 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책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합 공부를 하다 보면 집합론에서 이렇게 나오죠. 임의의 정수 A에 대해서 A는 양수이거나 A는 0이거나 A는 음수이거나 이렇게 안 쓰고 A는 양수이거나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A는 양수이거나 이렇게 써요. 이 말은 A가 음수란 뜻이잖아요. 근데 음수라는 말을 굳이 안 써요. A는 양수이거나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A는 양수이거나 이 표현을 써요. 그렇죠? 왜 쓸까요?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첫날 머리 아픈가? 그 생각 안 하고 있던 거 질문 막 던지니까 이게 증명법인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책에서는 계속 여러분한테 사고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나도 맨 처음에 이게 왜 쓸데없이 이렇게 썼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뜻이 뭘까 그런 거예요. 이건 증명법의 문제예요. 자연수는 수학적 균합법의 원리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렇죠? 0은 스페셜한 거죠. 마이너스 A는 A의 덧셈 뭐가 돼요? 역원이죠. 그러니까 음수 문제는 덧셈 역원으로 바꿔서 무엇화시켜라요? 자연수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수로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쓸까? 구구단을 할 때 2 곱하기 5는 어떻게 번역하죠? 구구단을 할 때는 2 곱하기 5는 2를 5번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의 뜻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성어는 아닌데 그냥 사자성어라고 표현하죠. 내자로 뭐라고 불러요? 곱하기를? 동수 누가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왼쪽과 똑같은 수를 오른쪽 5번만큼 뭐하라? 더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동수 누가예요. 이게 이제 구구단의 원리죠.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설명이 되잖아요. 얘는 설명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5를 몇 번 더해 주는 거예요? 5번 더해 주는 거잖아. 근데 2를 마이너스 5번 더해 준다? 말이 돼?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음수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맨날 이제 교과 겪는 시간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2와 같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고 한다면 얘는 2 곱하기 5의 무엇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덧셈, 여건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증명할 때 음수가 들어가면 음수로 직접 계산하지 말고 그것의 덧셈 여건은 뭐다? 양수입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양수는 상대적으로 계산법이 쉬워요. 특히 자연수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얘는 수학적 귀납법이고 얘는 스페셜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덧셈 뭐로? 여건으로 번역하시오. 이 뜻으로 풀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그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 해석학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학습 방법에는 공부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이거 안 지우고 수업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또는.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또는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너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잘 보면 휴대폰을 바꿔주거나 패드를 사주거나 할게 그랬더니 얘가 둘 다 사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그 말은 둘 중에 몇 개만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이 이렇게 사용이 돼서 요즘은 이제 이거 가지고 되니까 뭐 5% 할인, 10% 할인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럼 5% 10%니까 15%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기니까 가로 열고 중복 할인 제외.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것을 또는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거 이런 거죠. x-1, x-2가 0이면 x는 1 또는 x는 몇이에요? 2가 되는데 1이면서 동시에 몇이 될 수는 없어요. 2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그 또는에 대한 사고 체계가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되냐면 P가 A를 나눌 수도 있고 P가 B를 나눌 수도 있고 둘 다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포함적인 거냐 배타적인 거냐를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러면 증명의 차이가 뭐냐? 포함적일 때는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이면 돼요. P가 A를 나누지 못하면 P가 B를 나눈다를 증명하거나 또는 반대로 P가 B를 나누지 못하면 P가 무엇을 나눈다? A를 나눈다거나 이건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느낌대로 그냥 풀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둘 다 똑같은 뜻인데 얘는 증명이 굉장히 어렵고 얘는 증명이 쉬워요. 아래 건 증명이 되게 어렵고 위에 건 증명이 쉬워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학번들이 있단 말이야. 뺀질뺀질대고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뺀질대는 건 좋은데 남이 뺀질대는 건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경우가 딱 되면 뭐가 되냐면 올해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낼까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볼까 하고 맨날 이 문제를 냈다가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으면 요거를 증명하셔라고 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내느냐? 보통 사람들이 앞에 게 아니면 뒤에 거라고 문제를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 얘가 아니면 얘를 증명하니까 쉬워. 그런데 여기에도 나오면 앞에 게 그냥 습관화가 된 거예요. 앞에 게 아니면 뭐다? 뒤에 거다. 이건 증명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려고 하는 거냐면 포함적일 때는 상관없어요. 뭐가 앞에 나왔건 뭐가 뒤에 나왔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앞에 게 아니면 뭐다? 뒤에 거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배타적일 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죠? 우리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얘기하면 스칼라고 얘는 뭐예요? 벡터죠. 스칼라는 최애 멤버니까 스칼라의 최대 장점은 0이 아니면 무조건 뭐가 존재해요? 곱셈? 역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벡터에는 벡터끼리의 곱셈이란 개념이 없어요. 뭐 내적도 있고 외적도 있는데 그건 다른 뜻인 거예요. 벡터끼리의 우리가 말하는 곱셈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예요. 얘가 어려운 거예요. 얘가 아니면 얘를 증명하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땐 베타적일 때는 이거를 활용하는데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무엇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교과 교육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배중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우리가 이제 그 19세기에 접어들면 이 19세기의 중요한 지각 변동을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9세기를 접어들면 바이에르스트라스를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입실론 델타의 틀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분이 처음 시도한 사람이 아니라 완성시킨 거예요. 지금의 틀을. 그래서 수학을 바라보는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바이에르스트라스를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수학사책을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19세기에 칸토르를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모시라고 있습니다. 이때 이모시는 항상 나야.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집합론 이후 20세기 수학 세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수학을 우리가 현대 수학이라고 하죠. 현대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내자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부르냐면 추상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추상화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위상수학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모시는 아니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또 뭐로 보는 경우였냐면 비유클리드 기하의 탄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비유클리드 기하의 탄생에 의해서 수리 철학의 세계가 완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가 됩니까?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나옵니다. 오류주의 수리 철학, 절대주의 수리 철학 과거에는 없었어요. 있었는데 완전 이제 틀을 잡고 세상에 이제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주의 수리 철학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따릅니까?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포의 오류주의,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증명이라는 것에 대한 세계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증명이라는 세계관도 바뀌고 다 바뀌죠.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할 때 규律법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그 증명을 할 때 뭐가 되냐면 직접 증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간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법에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쓰죠. 이 사실은 다 한 가지인데 굳이 증명을 설명하자면 세 가지죠. 규律법, 대우법, 분할법.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모순법이에요. 근본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철학의 기저는 뭐를 말하냐면 배중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둘 중에 참과 거짓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다야. 그러니까 둘 중에 뭐만 있다야? 한 가지만 있다야.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한 것이 모순이다 그러면 B가 참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할게요. 증명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도 내가 아까 안 지우고 싶은데 지웠다고 그랬잖아요. X제곱은 2보다 적거나 같다 해서 X제곱이 2보다 적지 않으면 X제곱은 몇이다? 2니까 이것도 배중률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을 하냐면 책을 봤더니 이렇게 증명이 됐어. 그랬더니 이해가 됐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왜?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답지의 가장 나쁜 점이 그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아까 문제 풀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 폴리아의 식으로 말하면 문제 해결 전략이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남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이해가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전략인데 그 전략을 하는 방법을 상실하게 돼요. 해설서가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그런 것들, 이런 거 되게 똑같은 말 같은데 이게 다르다. 이런 말들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다. 이것이 아까도 말한 정리를 해석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내가 증명 방법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돼요. 자, 뭐 이게 생각보다 OT가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쉬었다가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아까 실수가 주어졌을 때 실수가 0이라는 말은 대수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뜻인 거죠. 0의 뜻이. 그런가 하면 순서 문제에서 본다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둘을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거리 개념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A가 0이란 뜻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어떤 양수보다도 적다. 그런 경우는 0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리 개념을 논의할 때 이렇게 쓰는 이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